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보바리 부인 5편입니다. 4편까지 들으신 대로 소설의 흐름과 심리 묘사의 많은 부분이 자연이나 외부를 통한 감각적인 묘사가 많습니다. 햇살, 구름, 비, 꽃, 바람 등을 통해 대화의 흐름이나 감정을 이입시켜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량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대상들이 우리의 꿈, 즉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인데요. 이는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이상화로 현재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드는 도피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기 내부의 현실을 보는 시점이 아닌 외부의 세계로만 향하고 있는 관점, 즉 엠마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바리즘입니다. 이번 5편에는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된 레옹과의 마차신이 나옵니다. 성당에서부터 욕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다가 엠마를 마차에 밀어넣는 장면. 마차는 하루 종일 달리고 두 사람의 복잡한 심리와 혼돈을 긴장감 있게 펼칩니다. 들어보시면 좀 의아하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묘사 없이도 선정적인 예술성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외설과 예술의 극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소송에서도 삭제 권고를 받았던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며 함께 감상하시죠. 레옹은 법률 공부를 하는 한편 댄스홀 라쇼미에르에도 자주 드나들어 여점원들 사이에 품위가 있다 하여 인기가 좋았다. 그는 학생으로서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다. 머리는 길지도 짧지도 않게 깎았고 학기 초에 3개월치 학비를 다 써버리는 일도 없었다. 교수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선천적인 소심함과 점잖음 때문에 방탕에 빠지지도 않았다. 방에서 독서를 하거나 릭상부르 공원 보리수 아래 앉아 있을 때 그는 가끔 엠마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차츰 희미해지고 다른 욕망이 그 위에 쌓였으나 그는 희망을 아주 버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황금의 과일이 환상의 나무에 달려있듯이 불확실한 가능성 같은 것이 미래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엠마를 만나자 그의 정열은 다시 눈을 떴다. 드디어 그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요즘의 그는 쾌활한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소심한 성격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그가 시골로 돌아왔을 때는 파리의 큰 길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까지 하게 되었다. 훈장을 달고 마차를 가진 유명한 의사의 객실에서 레이스 옷을 입은 파리 여자 옆에 서라면 이 서기도 틀림없이 쩔쩔맸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 로앙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상대가 시골 의사부인 정도라면 그도 상대를 현혹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침착했다. 침착함이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2층에 사는 상류인간과 5층에 사는 중류인간과는 말씨도 다르기 마련이다. 전날 밤 레옹은 보바리 부부와 헤어진 뒤 멀리서 뒤를 밟았다. 그리고 그들이 적십자 여관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밤새도록 계획을 짰다. 이튿날 저녁 5시쯤 그는 겁쟁이 특유의 긴장된 표정으로 여관에 들어갔다. 엠마는 그가 온 것을 보고 별로 당황하지도 않을 뿐더러 숙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사과했다. 레옹은 본능에 이끌려서 그녀를 따라왔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엠마가 미소를 지었기 때문에 바보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 사실은 오전 내내 시내 여관을 모두 뒤졌다고 말했다. 그럼 부인께서는 남아있기로 하신 겁니까? 네, 하지만 괜한 짓을 한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놀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 당신은 여자가 아니니까 제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남자에게도 괴로움은 있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대화는 갖가지 인생관에 대한 것으로 옮겨졌다. 엠마는 애정의 비참함과 인간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첨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상대의 우울한 마음에 자극을 받아서인지 청년은 공부하는 동안 내내 우울한 마음이었다고 호소했다. 엠마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다. 레옹은 그녀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쩌면 레옹은 가면 무도회가 끝난 뒤 부두 노동자로 가장하고 여자들과 밤참을 함께 먹은 것을 이미 잊었는지도 모른다. 엠마도 아침 일찍 풀을 밟으며 정부의 집으로 달려갔던 일을 기억 속에서 지웠는지도 모른다. 거리의 소음은 두 사람 귀에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방은 두 사람의 고독을 위해 한층 아늑한 것 같았다. 엠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름다운 눈으로 천장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알아주신다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도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강변을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다니는 길과 파나 상점에 미의 여심 파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무엇에 쫓기듯 그것을 보러 갔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그 그림 앞에 서 있었답니다. 그것은 부인을 꼭 닮은 여신이었습니다. 보바리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떠오른 미소를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저는 몇 번이나 편지를 썼다가는 찢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어떤 우연이 부인을 만나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엠마는 그의 말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한참 뒤에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무엇보다도 슬픈 일은 나처럼 아무 쓸모없는 생명을 질질 끌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내 고통이 누구에게 도움이라도 된다면 희생을 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위로하겠지만 레옹은 무덤의 정적이 부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는 자기 유해를 엠마가 선물한 침대보로 싸달라는 유언까지 쓴 일이 있다고 했다. 사실 두 사람은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이상적인 상을 그려놓고는 과거의 생활을 거기다 두드려 맞추고 있는 것이다. 침대보에 관한 꾸며낸 이야기를 듣고 엠마가 물었다. 어머, 왜 그러셨어요? 왜냐고요? 그건 바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한 내용은 겨우 난관을 돌파한 데 안심하면서 옆눈으로 슬쩍 그녀를 살펴보았다. 그 얼굴은 마치 바람이 구름을 걷어가 버린 하늘 같았다. 눈에 어려있던 슬픔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얼굴 전체가 환하게 빛났다. 레옹은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두 사람은 과거의 기쁨과 슬픔을 떠올렸다. 레옹은 줄장미 덩굴, 그녀가 입고 있던 옷, 방의 가구, 그녀의 집에 대한 모든 것을 회상했다. 그때 제게 있어 부인은 제 목숨을 사로잡는 힘이었어요. 언젠가 부인 댁에 갔을 때 부인은 외출하시려고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푸른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계셨는데 저는 자신도 모르게 부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부인이 어느 상점에 들어가셨을 때 저는 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유리창 너머로 부인을 보고 있었죠. 보바리 부인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늙었다는데 놀랐다. 눈앞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생애를
다시 펼쳐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보부화진 근처의 시계들이 8시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추억도 공상도 이 황홀한 도치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 엠마는 일어나 옷장 위에 있는 촛대에 불을 켜놓고 자리에 앉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기분을 내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상적인 성격이란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한 번 보고 좋아했습니다. 만일 운이 좋아 좀 더 일찍 만나 맺어졌다면 우리 두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절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안 돼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고 당신은 젊어요. 제발 나 같은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다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당신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부인만큼 사랑하지는 못할 거예요. 어린애같이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 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엠마는 자기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고 예전처럼 그냥 온누이로서 다정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물론 그녀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유혹의 매력과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감동에 젖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가 떨리는 손으로 애무하려는 것을 부드럽게 물리쳤다. 용서하십시오. 레옹은 뒤로 물러앉았다. 엠마는 이 수줍어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어쩌면 로돌프의 그 대담함보다 이런 태도가 더 위험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남자도 이 청년만큼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었다. 그 행동에는 말할 수 없이 순진한 매력이 넘쳐 흘렀다. 엠마는 그의 뺨에 입술을 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시간을 보는 척 시계 쪽으로 몸을 돌리고 말했다.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레옹은 그 말뜻을 알아듣고 모자를 집어들었다. 이야기하느라고 연극 구경 가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때문에 일부러 나를 두고 갔는데 그랑퐁 거리에서는 로르모 씨가 부인과 함께 나를 데리고 가주기로 했어요. 기회가 사라졌다. 그녀는 내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저와 꼭 한 번만 다시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엠마는 잠시 생각한 뒤에 쌀쌀한 목소리로 내일 11시 대성당에서 하고 말했다. 그럼 가겠습니다. 그는 엠마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고 엠마는 손을 뺐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일어났는데 레옹은 엠마의 뒤에 서서 몸을 굽히고 엠마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어머, 나쁜 사람이네.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명랑한 소리로 웃는 동안 키스는 몇 번이나 계속됐다. 그날 밤 엠마는 미래를 거절하는 긴 편지를 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그러나 편지를 봉했을 때 문득 레옹의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접 주지 뭐. 그이는 올 테니까 말이야. 이튿날 레옹은 구두를 닦고 손수건에 향수를 잔뜩 뿌린 다음 낡은 유행 잡지를 들고 집을 나섰다. 여송연을 한 대 피워 물고
3구역을 걸어가다가 이제 약속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노트르담 성당 앞 광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맑게 긴 여름 아침이었다. 금은방에 진열된 은그릇이 햇빛에 반짝였다. 대성당 위에 햇빛이 비스듬히 비쳐 회색 돌틈에서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다. 커다란 양산 아래 꽃 파는 여자들이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제비꽃을 종이에 싸고 있었다. 레옹은 그것을 한 다발 샀다. 그가 여자를 위해 꽃을 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꽃향기를 맡는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나무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용기를 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성당지기가 레옹 쪽으로 다가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다. 이 근처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성당 보물을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그 제의를 사양한 레옹은 먼저 바깥 복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광장으로 나갔다. 엠마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성가대 자리로 갔다. 그리고 엄숙한 걸음으로 벽을 따라 걸었다. 인생이 지금처럼 즐겁게 여겨진 적은 없었다. 그녀는 곧 올 것이다. 아름답고 요염하게 사람 눈을 피하여 우아한 잣대로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매력을 발산하며 나타날 것이다. 성당은 마치 부인의 거대한 규방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 빛나고 향로는 그녀가 향 안개 속에 천사처럼 나타나게 하기 위해 타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오지 않았다. 레옹은 의자에 앉았다. 어부가 물고기 바구니를 나르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줄곧 엠마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때 돌바닥 위에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나고 차양이 달린 모자와 검은 케이프. 엠마다. 레옹은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다. 엠마는 창백한 얼굴로 바쁘게 걸어왔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읽어보세요. 아, 역시 안 되겠어요. 그녀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성모를 모셔놓은 곳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신앙심을 가장한 이런 변덕에 짜증이 났으나 한편으로는 안달루시와 후작 부인처럼 기도에 열중한 모습에 어떤 매력을 느꼈다. 그러자 그녀의 기도가 길어지자 따분해졌다. 엠마는 자신이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빌었다. 아니, 빌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성당의 고요함은 마음의 동요를 한층 더하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두 사람이 같이 나가려고 하자 성당지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부인은 여기뿐이 아니시죠? 성당 보물을 구경하지 않으시렵니까? 아, 괜찮아요. 법률서기가 소리쳤다. 구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엠마가 말했다. 사실 그녀는 비틀거리는 자신의 미덕을 잡아세우려고 성모에게 매달리고 조각에 매달리고 모든 기회에 매달리려고 했다. 성당 증기는 순서대로 하기 위해 먼저 두 사람을 광장 가까이의 입구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미 흔적도 없어진 명문이 새겨진 검은 돌의 큰 원을 가리키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앙구아스 집안의 그 유명한 종의 원주를 본떠 만드신 것입니다. 종의 중량은 무려 4만 파운드로 온 유럽에 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을 만든 사람은 너무 기뻐서 죽었답니다. 갑시다. 레옹이 말했다. 성당지기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모의 예배당에 돌아오자 두 팔을 벌리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단순한 돌 밑에는 바렌가 브리샤크 지방의 영주이시고 푸아토아 지방의 원수이셨던 레옹은
입술을 깨물고 발을 굴렀다. 한쪽은 집요한 수다와 또 한쪽은 냉담함을 보여주는 바람에 실망한 레옹은 물끄러미 엠마를 바라보고 선 채 한마디 말도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다. 안내인은 지겹게 계속 떠들어대면서 두 사람을 실패한 조각 같은 돌덩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이거야말로 옛날 영국왕과 노르망디 공을 함께 지내신 리사르 퀘르 드리옹 분묘를 장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고약한 칼뱅파 이교도들입죠. 그 고약한 놈들은 대주교님의 재직 중에 이 조각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때 레옹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은화 한 잎을 꺼내들고 엠마의 팔을 잡았다. 성당지기는 아직 볼 것이 많은데 벌써 살해를 하는 것이 이상한 듯 어이없는 표정이다가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님들, 첨탑이 있어요, 첨탑이. 레옹은 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성당에 갇혀 있던 그의 연정이 뾰족한 탑을 통해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레옹은 엠마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성당 앞들에 어린애 한 명이 놀고 있었다. 마차를 한 대 불러주겠니? 그러자 아이는 카트르방 거리로 총알처럼 뛰어갔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얼굴을 마주보고 어색한 기분에 잠겼다. 엠마는 억지 웃음을 웃다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 레옹, 정말 전 어떻게 하면 좋아? 음, 아, 이러시면 안 돼요. 뭘 말입니까? 이런 일은 파리에서는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이 한마디가 무슨 거역할 수 없는 논거이기나 한 듯 그녀는 마음을 결정적으로 굳혔다. 마침내 마차가 나타났다. 날이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지 가주시오. 레옹은 마차 속으로 엠마를 밀어 넣으면서 대답했다. 이윽고 무거운 마차는 구르기 시작했다. 마차는 그랑퐁 거리를 내려가 데자르 광장과 나폴레옹 부두, 뽕네프를 건너 피에르 코네르상 앞에 멈췄다. 세우지 말고 가요. 차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마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파에트 내거리를 지나서부터는 언덕길이기 때문에 전 속력으로 내려가 기차 정거장으로 들어갔다. 아니, 곧장 가요. 아까보다 더 성난 목소리가 외쳤다. 마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가죽 모자를 무릎 사이에 끼고는 강가 자갈이 깔린 예선도 쪽으로 달렸다. 마차는 기차역을 지나고 키 높은 느릅나무 사이를 달려 오이셀 쪽으로 한참을 달렸다. 그러다 마차는 한다름에 달려 카트르마르, 소르빌르 등의 거리를 지나 식물원 앞에 멈췄다. 그러자 전보다 더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마차 안에서 들려왔다. 달려. 달리라니까.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여 생스베르, 퀴랑디에 부두, 멜르 부두를 지나 샹드 마르스 광장을 가로질러 양로원 뒤뜰을 지나갔다. 마차는 다시 돌아서 거기서부터는 어디라고 목표도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 달렸다. 때때로 멈추어 보면 그때마다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냥 가라니까. 이따금 마부는 마부석에서 거리의 술집을 실망에 찬 눈으로 흘겨보았다. 그리고 이 손님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멈추지도 않고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때때로 멈추어 보면 그때마다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마부는 앞서보다 한층 더 심하게 땀에 흠뻑 젖은 말에 말 재찍을 휘둘렀다. 이제 마부는 마차가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하지 않았고
여기저기 부딪혀도 개의치 않았으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거의 자포자기가 되어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겁은 나고 거의 울상이 되어 마차를 몰아나갔다. 선창가의 짐수레와 나무통 사이에서 사람들은 둥그레진 눈으로 시골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괴물 커튼을 내리고 무덤보다도 엄중하게 문을 꼭꼭 닫은 채 배처럼 마구 흔들리면서 시내 이곳저곳에 나타나는 마차에 놀랐다. 단 한 번 점심때쯤 마차 옆에 붙은 낡은 은램프에 햇빛이 비칠 때 들판 한복판에서 조그만 노란 커튼 아래로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나오더니 발기발기 찢은 종이를 던졌다. 종이 조각은 바람에 날려 토끼 풀밭에 하얀 나비처럼 내려앉았다. 이윽고 6시가 다 되어서야 마차는 보보아진 구의 어느 골목에 섰다. 그리고 안에서 한 여자가 내리더니 베일을 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숙소에 돌아온 엠마는 승한 마차가 보이지 않자 놀랐다. 마부 이베르는 53분 동안이나 그녀를 기다리다가 떠나버린 것이다. 샤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많은 여자들에게 있어 불륜 뒤의 형벌이자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비겁한 복종심을 그녀도 이미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부랴부랴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산을 한 다음 불러온 이륜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마부를 재촉하여 쉴 새 없이 달려 캔캉푸아 마을의 집들이 보이는 곳에서 간신히 제비를 따라잡았다. 마차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은 엠마는 곧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 뒤 언덕 기슭에 다다랐을 때 눈을 뜨니 멀리 하녀 펠리시테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베르가 말을 세우자 그녀는 마차 창에 발돋움을 하여 뭔가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님, 곧장 오메시댁으로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겼대요. 마을은 다른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마침 잼을 만드는 계절이어서 용빌 사람들은 모두 1년치 잼을 만들고 있었다. 엠마는 약국안으로 들어갔다. 큰 안락의자가 뒤집혀 있고 부엌 한복판에 갈색 항아리, 가루 설탕, 탁자 위에 저울, 불에 얹은 냄비 이런 것들 사이에서 오맨의 식구들이 모두 턱까지 닿는 앞치마를 입고 있는 것이 보였다. 쥐스땡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약제사는 소리를 질렀다. 누가 창고로 가지고 가라고 그랬냐? 뭘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 예. 함께 잼을 만들고 있었지요. 잼이 다 되어 거품이 넘칠 것 같아 냄비에 하나 더 가지러 보냈더니 이놈은 우물쭈물 게으름을 피우고 창고 열쇠를 가지러 가지 뭡니까? 약제사 오맨은 약제 도구와 약품이 가득 찬 방 하나를 창고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레테르를 붙이고 약을 옮겨 담으면서 이곳을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일종의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도 이 방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청소도 자신이 직접 할 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때문에 그로서는 쥐스땡의 경솔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창고 열쇠를 말입니다. 산과 알칼리에 극약을 넣고 잠가둔 열쇠로 따로 둔 그 냄비를 가지러 가다니 나도 잘 쓰지 않는 그 냄비를 내 제약술에는 뭐든지 허술하게 다룰 것이 없단 말이다. 이 망할 녀석아. 제약용으로 정해놓은 물건을 부엉이래 쓰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다. 그건 마치 해부도로 닭을 잡고 사법관이 오메 부인이 말리고 아탈리는 오메의 프로코트를 잡아당기며 아빠를 불렀다. 저한테 무슨 엠마가 물었다.
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아느냐? 왼쪽 구석 세 번째 선반에서 너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대답해. 대답해 보라고. 몰라요. 겁에 질린 소년이 간신히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흥, 모른다. 그럼 가르쳐 주지. 너 거기서 황납으로 봉한 파란 유리병을 보았지? 거기에 흰 가루가 들어있고 병에는 위험이라는 글씨가 씌어 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비소야, 비소. 그런데 넌 그걸 만지려고 한 거야. 그 바로 옆에 있는 냄비를 집으려고 했단 말이다. 엠마는 자기가 무슨 일로 여기 와야 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잊고 있었다. 약제사는 계속 숨을 헐떡이고 온갖 소리를 늘어놓았다. 난 지금 너 같은 놈을 맡게 된 걸 후회하고 있다. 너를 가난 속에 처박아 두었던들 이런 일은 없었을 게다. 너는 소나 키우고 살 놈이야. 학문에는 전혀 소질이 없어. 약이름 하나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할 일 없는 신부처럼 밥만 축내고 있단 말이야. 엠마는 오메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다. 저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셨다는데, 아, 이를 어쩌지?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 아, 정말 안 됐어요. 그녀는 말을 하다 말았다. 약제사는 여전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쥐스땡의 목덜미를 쥐고 힘껏 흔들자 소년의 주머니에서 책 한 권이 떨어졌다. 소년이 몸을 굽혀 집으려 했지만 오메의 행동이 더 빨랐다. 책을 펴든 그는 눈이 둥그레지고 입을 딱 벌린 채 들여다보았다. 부부의 사랑? 훌륭하다, 훌륭해. 사파까지 있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오메는 책을 펴든 채 눈을 부라리고 얼굴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 방안을 오락가락 하다가 소년 앞에 우뚝 섰다. 나쁜 짓만 골라가며 배웠구나. 만일 이 추작한 책이 아이들 손에 들어가서 그 애들 머리에 나쁜 영향을 주어 아탈리의 순수를 더럽히고 나폴레옹을 타락시켰다면 어떻게 할 뻔했냐? 제게 하실 말씀이 부인. 부인의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보바리 씨는 그저께 밤 뇌일혈을 일으켜 세상을 떠났다. 샤를은 엠마의 예민한 신경이 걱정되어 오메 씨에게 이 나쁜 소식을 적당하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오메는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분노가 그 아름다운 말들을 흩날려 버렸다. 엠마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단념하고 약국에서 나왔다. 오메가 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엠마는 자기 집 문을 두드리자 샤를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 당신이구려. 그리고 다정하게 몸을 굽혀 아내에게 키스했다. 그의 입술이 닿자 엠마는 다른 남자가 떠올라 몸을 떨며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래도 나직하게 말했다. 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샤를은 어머니가 아무 감정도 없이 사실만 알려온 편지를 엠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편지에서 남편이 퇴역 장교들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술집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종교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애석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엠마는 편지를 돌려주고 저녁 식사 때 체면을 차리기 위해 식욕이 없는 채 했다. 그러나 남편의 간곡한 권유로 못 이기는 척 먹기 시작했다. 샤를은 맥이 풀린 듯 꼼짝도 않고 엠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가엾은 어머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사시지? 엠마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샤를은 그녀가 말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슬픔을 누르고 아내에게 물었다. 어제는 재미있었소?
네. 식탁보가 걷어졌지만 보바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엠마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 그 변함없는 얼굴이, 그 단순함이 그녀의 마음에서 측은함마저 앗아가 버렸다. 샤를이 인색하고 궁상맞고 나약하고 무능한 남자로만 보였다. 어떻게 하면 이 남자에게서 해방될 수 있을까? 샤를이 난로 선반 위에 놓인 레옹이 준 제비꽃을 보고 말했다. 아, 예쁜 꽃다발이 있군. 네, 아까 산 거예요. 여자 거지에게서.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이튿날 보바리 부인이 도착했다. 어머니와 아들은 몹시 울었다. 엠마는 일이 있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다. 그 다음 날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 바느질 감을 들고 냇가의 정자 아래로 모두 나갔다. 샤를은 아버지를 생각했다. 보바리 노부인도 남편을 생각했다. 불행했던 날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립게 여겨졌다. 그래서 바늘을 놀리고 있는 동안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엠마는 48시간 전 레온과 단둘이서 서로에게 정신없이 도취되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이 방해가 되었다. 그녀는 꿈 같았던 사랑을 흩뜨려 버리고 싶지 않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싫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꿈은 외부의 방해에 뒤섞여서 점점 사라져갔다. 그때 갑자기 포목상 뢰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불행한 일을 당하셨다니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나 해서 들렀다고 말했다. 엠마는 없다고 말했다. 상인은 이런 대답에도 물러가지 않고 말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 일 때문인데요. 아시죠? 낮은 목소리의 상인 말에 샤를은 귀까지 붉어졌다. 아, 그렇지. 그렇구나. 여보, 괜찮겠지? 엠마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 일어났다. 샤를은 어머니에게도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소한 집안일이에요. 그는 어음에 관한 것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잔소리 들을 일이 두려웠던 것이다. 뢰레는 엠마와 단둘이 되자 노골적으로 유산 상속을 축하했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엠마는 상인이 마음대로 떠들도록 그냥 두었다.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따분했던 것이다. 부인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까? 주인 어른이 몹시 걱정을 하시더군요. 좋은 분이에요. 저와 잠시 옥신각신 했지만요. 왜 부인도 아시지요? 그 특별히 주문한 여행 가방 말입니다. 뢰레는 벙글벙글 웃으며 휘파람까지 불어대며 엠마를 대담하게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무엇을 눈치챈 것일까? 그녀는 은근히 걱정이 되어 이 일 저 일을 상상해 보았다. 주인 어른하고는 벌써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것은 샤를이 서명한 어음을 갱신하는 일이었다. 보바리는 뢰레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골치 아픈 일이 생긴 때 그런 일로 고통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라리 그 어음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가령 부인에게라도 위임장 하나만 있으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부인과 저 두 사람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입니다. 엠마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러자 상인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장사 이야기로 돌아가 무엇이든 좀 팔아달라고 하면서 옷 한 벌감, 검은 바레주 천을 12미터 보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옷감을 손수 가지고 나타났고 치수를 잰다면서 다시 왔다. 그 밖에도 온갖 구실을 만들어 드나들면서 돌아갈 때는 위임장에 대하여 한마디씩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엠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곧 착실한 실무 재능을 발휘하여 보바리를 놀라게 했다. 여러 가지를 조회하고 담보 상태를 조사하고 경매나 청산당할 우려가 없는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전문 용어를 써서 지정인이니 선물 계약이니 전망이니 하는 과장된 말을 해가며 유산 상속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결국 그녀는 어느 날 남편에게 사물을 관리하고 차입하고 모든 어음에 서명과 보증을 서고 일체의 지불을 하는 등 총괄 위임장 견본을 보여주었다. 뢰레가 가르쳐 준 것을 활용한 것이다. 샤를은 이런 서류가 어디서 났느냐고 아둔한 질문을 했다. 기요맹 씨한테서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누구하고 의논해야 한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아무도 없어요. 레옹 군이라면 혹시 그래서 엠마는 편지로는 어려운 일이라며 직접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여자야. 남편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다음 날 엠마는 제비를 타고 루앙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 그것은 가슴 터질 듯이 즐겁고 황홀한 사흘이었다. 문자 그대로 꿈 같은 밀월이었다. 두 사람은 부두 근처에 있는 블로뉴 호텔에 묵었다. 덧문을 닫고 문을 꼭 잠그고 마루는 꽃으로 장식하고 아침부터 아이스 시럽을 마시며 보냈다. 저녁이 되면 지붕이 있는 배를 타고 섬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그 시각은 조선소에서 직공들이 배를 고치는 망치 소리가 울릴 때였다. 엠마와 레옹은 강변에 있는 배 사이를 누비며 강을 따라 내려갔다. 비스듬히 된 닷줄이 그들이 타고 있는 배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엠마는 모자를 벗었고 잠시 후 그들은 섬에 닿았다. 입구에 검은 망을 친 술집 홀에서 그들은 송어튀김과 크림, 버찌를 먹었다. 또 풀바다에 누웠다가 포플러 그늘 아래서 몰래 포옹을 하며 입맞춤을 했다. 이곳은 행복에 취한 그들에게는 천국과 같았다. 물론 그들이 푸른 하늘과 잔디밭, 흐르는 물과 나뭇잎을 흔드는 산들바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연에게 이렇게 매혹당한 일은 처음이었다. 해가 지자 두 사람은 돌아가는 배를 탔다. 달이 떴고 두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늘어놓으며 달이 슬픈 시정에 차 있다고 말했다. 엠마는 노래까지 불렀다. 아름답고 갸냘픈 목소리가 물결 위로 쓰러져 갔다. 레옹은 바람에 실려가는 곡조를 옆을 스쳐 지나가는 새소리처럼 듣고 있었다. 그때 레옹은 빨간 비단 리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뱃사공은 그 리본을 보더니 말했다. 그건 지난번 손님 것인가 봅니다. 남자와 여자 여럿이서 과자다 샴페인이다. 악기까지 가지고 와서 한바탕 놀고 갔죠. 그 가운데서도 키가 크고 윗수염을 가늘게 기른 남자 손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아돌프라던가 도돌프라던가 아무튼 그렇게 부르며 놀더군요. 엠마는 으스스 몸을 떨었다.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밤바람이 좀 차서 그런가 봐요. 그분도 여자에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늙은 뱃사공은 레옹에게 아첨하듯 넌지시 말했다. 마침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별은 슬펐다. 레옹은 롤레 아줌마 집으로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엠마가 이중으로 봉해서 보내라고 말하자 레옹은 그녀의 수법에 감탄을 했다. 그 일은 틀림없으시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며 엠마가 확인을 했다.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는 혼자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 위임장인가 뭔가 하는 것에 왜 그리 신경을 쓰지? 레옹은 동료들에게 잘난 척하고 소송 서류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여자한테서 오는 편지만 기다렸다. 편지가 오면 몇 번이고 되풀이 읽었으며 곧 답장을 썼다. 그리고 욕망과 추억의 힘을 빌려 엠마의 모습을 회상했다. 하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절절해져서 마침내 토요일 아침 그는 법률 사무소를 빠져나왔다. 용빌에 도착한 그는 고향을 방문하는 백만장자처럼 잔뜩 부푼 허영심과 이기적인 감동이 뒤섞인 환희를 느꼈다. 레옹은 엠마의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했다. 부엌에서 등불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엠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르프랑스와 부인은 그를 보자 아주 기뻐하면서 키가 커지고 좀 야위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그와 반대로 이야기했다. 레옹은 전과 같은 방에서 식사를 했다. 레옹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의사의 집을 찾아갔다. 부인은 거실에 있었는데 15분이 지나서야 겨우 내려왔다. 샤를은 그와 만나서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날 밤도 다음 날 밤도 집을 비우지 않았다. 그날 밤 레옹은 밤이 깊어서야 겨우 뒤뜰 샛길에서 엠마를 만날 수 있었다. 지난 남자와 만났던 바로 그 오솔길에서 폭풍우를 피해 두 사람은 우산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헤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울며 레옹의 품 안에서 몸부림쳤다. 서로 돌아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 그들은 껴안았다. 그리고 이때 그녀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를 만들 자신이 있었다. 돈도 손에 들어올 전망이 보였다. 뢰레는 하루에 몇 번을 불러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자기 일을 버리고 달려왔다. 또 롤레 아줌마는 매일같이 엠마의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엠마가 갑자기 음악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즈음 이른 겨울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같은 곡을 연달아 4번이나 치고는 몹시 안절부절했다. 듣고 있던 샤를이 보통 때와 다름없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다. 좋은데 그냥 치지 그러나? 자, 계속해봐요. 안 되겠어요. 엉망이에요. 손가락이 아주 굳어버린 모양이에요. 이튿날 샤를은 그녀에게 피아노를 다시 쳐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악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친 다음 쾅 하고 멈추더니 말했다. 아, 이젠 틀렸어요. 개인 지도를 받아야겠어요. 하지만 레슨비가 매번 20프랑이라니 너무 비싸요. 약간. 하지만 찾아보면 좀 싸게 배우는 방법도 있을 거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당신이 찾아주세요. 다음 날 왕진에서 돌아온 샤를이 바르페쉐르에서 2프랑 50상팀만 받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말했다. 엠마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다시는 피아노 뚜껑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피아노 옆을 지날 때마다 물론 샤를이 있을 때에 한해서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반드시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음악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손님들은 소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애석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제사가 제일 앞장서서 샤를에게 말했다. 선생,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분을 썩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인이 공부를 해두면 뒤에 아이들 음악 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들지 않을 게 아닙니까? 이리하여 샤를은 다시 피아노 문제를 거론했고 엠마는
이런 거 차라리 팔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불쾌하게 말했다. 보바리로서는 자기에게 그토록 자랑과 만족을 주던 피아노가 팔려간다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결국 엠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애인을 만나러 루앙에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사람들에게 피아노 솜씨가 상당히 늘었다는 말을 들었다. 레슨을 받는 목요일, 엠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창가에 서서 광장을 한참 동안 내다보았다. 시장의 기둥 사이로 뿌옇게 날이 새고 있었다. 덧문이 닫힌 약국 간판의 큰 글자만이 희끄무레한 빛 속에 환히 드러나 보였다. 시계가 7시 15분을 가리켰을 때 엠마는 황금사자로 갔다. 아르테미스가 하품을 하며 문을 열고 부인을 위해 잿더미 속에서 불을 찾아 긁어 모아 주었다. 엠마는 혼자서 우두커니 부엌에 앉아 있다가 이따금 밖으로 나가 보았다. 이베르는 르프랑스와 부인의 지시를 받으며 천천히 말을 메고 있었다. 이윽고 식사를 끝낸 이베르가 재찍을 쥐고 마부석에 올라앉았다. 제비는 가볍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0km쯤 달리는 동안 여기저기 멈추어서 손님들을 태웠다. 그러는 동안 네 줄의 좌석은 차고 마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길은 지평선 저쪽 끝까지 아득히 뻗어 있었다. 엠마는 이 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목장 다음에는 이정표 말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느릅나무 한 그루, 그리고 남은 거리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차차 벽돌집이 많아지고 마침내 시내 거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큰 길가 가로수는 잎이 다 떨어지고 집집의 앞마당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했다. 비에 젖은 지붕이 집의 높이에 따라 높고 낮게 반짝였다. 엠마는 덧신을 벗고 장갑을 바꾸어 낀 다음 쇼를 두르고 제비에서 내렸다. 거리는 막 잠에서 깨어 있었다. 엠마는 검은 베일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벽을 따라 걸었다. 남의 눈을 피해 지름길로는 가지 않았다.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가 분수가 있는 곳까지 땀투성이가 되어 걸어갔다. 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 모자에서 빠져나온 고수머리로 그녀는 레옹을 금방 알아보았다. 레옹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 엠마는 그 뒤를 따라 호텔로 간다. 그는 층계를 올라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벌어지는 숨막힐 듯한 포옹. 서로의 거친 호흡을 들이마시며 저 밑바닥의 욕정의 진액을 뽑아 올리며 서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주일에 일어났던 슬픈 일, 불안감, 초조하게 기다린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랑의 기쁨에 웃고 다정하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마주 보았다. 호텔 침대는 배 모양의 마호가니로 만든 것이었다. 빨간 커튼이 천장에서 늘어져 종 모양의 침대 머리판에 맞추어 아래쪽에서 묶여 있었다. 엠마가 부끄러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살이 드러난 팔을 오므릴 때 그 붉은 바탕에 드러나는 그녀의 갈색 머리와 흰 살결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수수한 양탄자의 화려한 장식품, 광선이 슬쩍 비쳐드는 따뜻한 이 방은 그야말로 사랑을 나누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요란한 분위기가 다소 퇴색하긴 했지만 밝고 편안한 이 방을 두 사람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구는 언제나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지난 목요일에 그녀가 두고 간 머리핀이 그대로 있을 때도 있었다. 그들은 난로 옆에서 식사를 했다. 엠마는
갖은 애교를 다 부리며 고기를 잘라 레옹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샴페인의 거품이 술잔에서 넘쳐 반지에 흐르면 엠마는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레옹은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의 아름다움에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함을 맛보았다. 지금까지 이토록 우아한 말씨와 정숙한 의상, 졸고 있는 비둘기 같은 자태를 본 일이 없었다. 그는 엠마의 영혼과 스커트에 달린 레이스까지 찬미했다. 거기다 이 여자는 상류 부인이고 남의 아내가 아닌가. 그야말로 진정한 정부가 아닌가. 엠마는 기분에 따라 신비로웠다가 명랑한가 하면 수다스러웠고 입을 다물었다가 흥분했다가 아무렇게나 행동했다가 하면서 끊임없이 레옹의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모든 소설 속의 여인이었으며 시집 속에 나오는 막연한 그녀였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레옹은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가 그녀의 얼굴에 파도처럼 퍼지고 그녀의 하얀 가슴 속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레옹은 엠마 앞에 앉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말없이 올려다본다. 그녀가 레옹에게 몸을 굽혀 황홀에 취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요. 나만 보고 있어요. 당신 눈에는 뭔가 달콤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 기분이 좋아. 레옹, 내가 좋아요? 그러나 막상 헤어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심란해 보였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며 되풀이 말을 했다. 그럼 다음 목요일에. 그러다가 엠마는 갑자기 레옹의 머리를 두 팔로 껴안고 안녕 하고 소리치고는 이마에 입맞춤을 한 다음 층계를 뛰어 내려갔다. 그리고 엠마는 머리를 고치러 코미디 거리에 있는 미장원으로 갔다.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엠마는 돌아간다. 거리를 거슬러 올라가 적십자 여관에 도착한다. 그리고 아침에 의자 밑에 숨겨두었던 덧신을 꺼내 신고 기다리기에 지친 승객들 사이를 헤치고 자기 자리에 주저앉는다. 몇 사람은 중간에서 내린다. 마차 안에 그녀 혼자만 남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엠마는 흐느끼며 레옹의 이름을 부른다. 그에게 사랑의 말을 보내고 키스를 보낸다. 고개 위에는 거지가 한 사람 지팡이를 짚고 오가는 마차 사이를 서성거렸다. 누더기를 입고 눈에서는 진물이 흘러내렸다. 그 거지는 마차를 따라오면서 짧은 노래를 불렀다. 이따금 거지는 불쑥 엠마 뒤에 나타났다. 엠마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앉으면 마부 이베르는 거지를 상대로 농담을 늘어놓았다. 이윽고 제비에 탄 손님들이 졸기 시작했다. 엠마는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져 몸을 떨었다. 점점 발끝이 시려오고 애절한 외로움이 가슴 가득히 차올랐다. 샤를은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비는 목요일마다 늦게 도착했다. 엠마는 딸을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았고 저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런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남편은 엠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은 돌아오자마자 곧장 거실로 올라가 버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마침 와있던 쥐스탱이 눈치 빠른 하녀보다 능숙하게 그녀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자, 이제 됐으니 돌아가요. 쥐스탱이 갑자기 헛된 생각의 늪에 빠진 듯 우두커니 서 있었기 때문에 엠마는 그렇게 말했다. 금요일은 괴로운 하루였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은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초조감으로 레옹을 안고 싶은 감정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목마름은 다음 목요일
레옹을 만나서 풀어질 때까지 타올랐다. 레옹의 정열은 엠마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기분 아래 숨어 잘 나타나지 않았다. 엠마는 조심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 레옹을 자극하면서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때때로 그녀는 우수에 찬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멀지 않아. 당신은 나를 버릴 거야. 당신은 결혼을 하겠지?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일 거야. 다른 사람? 세상 남자들 말이에요. 남자들은 모두가 뻔뻔스러워요. 엠마는 기운 없는 몸짓으로 그를 밀어내면서 말했다. 어느 날 엠마는 레옹의 질투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인지 자신의 가슴속을 털어놓고 싶어서인지 레옹을 사랑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는 하지만 당신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고 얼른 덧붙였다.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딸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다. 청년은 엠마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었다. 해군 대령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한 것은 뒤에 올 질문을 막는 동시에 대장부다운 사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을 매혹시켰다는 것으로 자기를 한층 돋보이도록 한 것은 아니었을까? 서기는 자기의 사회 지위가 낮은 것을 느꼈다. 그는 견장과 훈장, 계급이 부러웠다. 엠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엠마는 수시로 아, 파리에 가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속삭였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정말 행복해요. 난 바보야. 키스해줘요. 엠마는 전보다 남편에게 상냥해졌다. 낙화생 크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왈츠를 함께 추기도 했다. 샤를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엠마도 아무 불안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밤 샤를이 불쑥 말했다. 당신 피아노 선생 이름이 랑프레르라고 했었지? 네, 실은 조금 전에 리에자르 부인 댁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을 모르고 있었어.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그러나 엠마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아마 내 이름을 잊어버린 모양이죠. 루앙에 랑프레르라는 피아노 선생이 또 있는 모양이지. 물론이죠. 영수증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엠마는 서랍 쪽으로 달려가 온통 다 뒤지고 서류를 뒤집어 엎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샤를은 아무것도 아닌 영수증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쓸 필요는 없다고 엠마를 말렸다. 아니, 꼭 찾겠어요. 그 다음 금요일 샤를은 구두를 신다가 구두 바닥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금 65프랑. 이 금액을 3개월 수업료와 기타 잡비로 영수함. 음악교사 펠리시 랑프레르.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내 구두 속에 들어있지? 아마 선반위에 있는 낡은 영수증 상자에서 떨어진 모양이죠. 이때부터 엠마의 생활은 온통 거짓말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거짓말이라는 베일 속에 자기의 사랑을 감추어 두고 있었다.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짓말이 광적인 버릇이 되고 쾌락이 되었다. 그녀가 오른쪽 길을 갔다고 하면 왼쪽 길로 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였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샤를은 얇은 옷을 입고 나간 엠마가 걱정되어 티바슈시 마차를 타고 루앙으로 가는 브르니지앙 신부에게 부탁을 했다. 적십자 여관에 도착하면 엠마에게 쇼를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신부는 여관에 도착하자 즉시 용빌에서 온 의사 부인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부인은 이곳에 별로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날 밤 제비 안에서 신부는 보바리 부인에게 자기가 당황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신부는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설령 신부가 그 이유를 묻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나타낼지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그다음부터 루앙에 갈 때마다 적십자 여관 앞 층계에 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용빌에서 온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는 레옹의 팔을 끼고 블로뉴 호텔을 나오다가 레레에게 들켰다. 엠마는 그가 소문을 낼까 두려웠다. 하지만 레레는 그런 바보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레레는 엠마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말했다. 돈이 좀 필요한데요. 엠마는 지금 줄 형편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레레는 불평을 늘어놓고 징징거리며 지금까지 그녀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들먹거렸다. 사실 샤를이 서명한 어음 2장 중에서 엠마는 지금까지 한 장밖에 지불하지 못했다. 그 남은 어음도 엠마의 간청으로 레레의 다른 2장과 교환하는 데 동의해 주었는데 그 2장조차 지불 기한을 훨씬 연기해 주었던 것이다. 이어 그는 외상으로 돼 있는 물건 목록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 물품은 커튼, 양탄자, 옷, 화장품 등으로 대금은 무려 2,000프랑이나 되었다. 엠마는 고개를 숙였다. 레레가 다시 말을 꺼냈다. 물론 현금은 없으시겠지만 재산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뒤 그는 바르느빌에 있는 쓸모없는 작은 집 이야기를 꺼냈다. 그것은 옛날 샤르르의 아버지가 팔아버린 작은 농지에 딸린 건물이었다. 레레는 면적은 물론 이웃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었다. 나 같으면 그 집을 팔겠습니다. 그러면 빚도 갚고 돈도 얼마쯤 남을 텐데요. 엠마는 살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살 만한 사람을 알아보겠노라고 했다. 희망이 생긴 엠마는 자기 명의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위임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엠마에게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 청구서는 두고 가세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온 그는 값은 확실히 말하지 않았지만 랑글루아라는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찾아와 그 사람이 4,000프랑을 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엠마는 굉장히 기뻤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집값의 반을 받았다. 그리고 레레에게 청구서의 금액을 지불하려고 했다.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내놓게 되시다니 정말 안 됐습니다. 엠마는 그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2,000프랑이 의미하는 수없이 많은 밀회를 생각했다. 네? 뭐라고 하셨죠? 영수증은 좋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래봬도 살림살이에 훤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에서 1,000프랑짜리 약속 어음 4장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여기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은 전부 넣어두세요. 엠마는 깜짝 놀라 안 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잔금은 드리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부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닙니까? 뢰레는 뻔뻔스럽게 말하면서 펜을 들어 계산서 밑에 이렇게 썼다. 금 4,000프랑, 보바리 부인으로부터 영수함.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그 집 잔금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지불 기한을 그 돈이 들어오고 난 뒤로 잡았으니까요. 엠마는 이 암산에 약간 당황했다. 그리고 자루가 찢겨
금화가 바닥에 자르르 쏟아지는 것 같은 귀울림을 느꼈다. 뢰레는 루앙의 금융업자인 뱅사르에게 이 내장의 어음을 할인하여 자기가 받을 돈을 뺀 나머지를 가져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막상 가지고 온 돈은 2,000프랑이 아니라 1,800프랑이었다. 그 이유는 친구 뱅사르가 당연한 권리인 선이자로 200프랑을 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무 가책도 없이 영수증을 청구했다. 아시겠지만 장사에서는 때때로 그 기한을 어기지 마십시오, 기한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전망이 엠마의 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2,000프랑을 잘 두었다가 기한이 차는 대로 3장의 어음을 결제했다. 그러나 4장째의 어음이 하필이면 목요일 날 집으로 날아들었다. 샤를은 질겁을 해서 아내가 돌아오자 그 이유를 물었다. 엠마는 지금까지 어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샤를이 집안의 번거로운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편의 무릎에 올라앉아 남편을 애무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외상으로 산 물건들을 말했다. 난처해진 샤를은 할 수 없이 뢰레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뢰레는 당신이 2장의 어음에 서명만 해준다면 사건을 무사히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중 한 장은 700프랑짜리로 3개월 만기였다. 샤를은 어머니의 도움을 청하는 비통한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답장을 쓰는 대신 직접 찾아왔다. 엠마가 어머니에게서 얼마를 받았느냐고 묻자 남편은 어머니가 계산서를 보시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엠마는 아침 일찍 뢰레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1,000프랑이 넘지 않는 계산서를 한 장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4,000프랑의 계산서를 보일 경우 자연히 3분의 1을 지불했다는 말을 해야 하고 따라서 그 결과는 부동산을 팔아버린 사실까지 고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거래는 뢰레가 교묘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 드러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물건 하나하나가 값이 싼데도 시어머니는 낭비가 심하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노부인은 설교를 계속하면서 너희들은 결국 자선병원에서 죽을 것이라고까지 예언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샤를의 실수라고 말했다. 다행히 이제라도 그 애가 위임장을 무효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엠마는 창문을 열고 샤르를 불렀다. 샤를은 어머니의 성화에 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했다. 엠마는 밖으로 나갔다가 곧 돌아와서 큰 종이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다. 노부인은 고맙다고 말하고 그 위임장을 불 속에 던졌다. 그러자 엠마는 웃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폭발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신경발작이 일어난 것이다. 아, 어떻게 하나. 어머니, 어머니도 나쁘세요. 어머니는 엠마하고 싸우러 오셨습니까? 어머니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저건 다 연극을 하는 거야. 하고 잘라 말했다. 샤를은 이번만은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여 아내 편을 들었기 때문에 노부인은 곧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튿날 일찍 떠나버렸다. 문가에서 샤를이 만류하자 말했다. 싫다, 싫어. 넌 나보다도 네 저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어쨌든 당분간 만나지 말자. 그동안 몸조심하고 너 말대로 이제부턴 그 애와 싸우러 오지는 않을 게다. 샤를은 엠마에게 빌고 애원한 끝에 전처럼 다시 그녀 앞으로 쓴 위임장을 만들었다. 위임장을 작성해준 기요맹 씨는 말했다. 이해합니다. 학자란 자잘한 살림살이에 신경을 쓰시는 법이 아니니까요. 샤를은 이 아첨에 기분이 가벼워졌다.
이유를 말하면 이 말로 그의 무능이 고상한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럴듯한 해명으로 가려졌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목요일 호텔방에서 레온과 만난 엠마는 얼마나 격렬한 감정을 쏟았던가.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을 췄다. 얼음 과자를 먹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했다. 레옹은 그런 그녀가 어처구니 없어 보였으나 못 견디게 사랑스럽기도 했다. 정말 매력이 넘쳐 흘렀다. 엠마의 생명 속의 어떤 반동이 그녀를 인생의 향락으로 내닫게 하는지 레옹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쉽게 격렬해지고 식욕도 사랑의 욕망도 강해졌다. 그리고 한 길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레온과 함께 활보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혹시 로돌프와 마주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몸을 떨었다. 그 남자와는 영원히 헤어졌지만 그 남자의 그림자는 아직 그녀 내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엠마는 용빌에 돌아오지 않았다. 샤를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린 베르트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 쥐생은 무작정 큰 길로 나갔고 오메까지 약국에서 나왔다. 11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샤를은 마차에 말을 메고 뛰어올라 말을 재찍질하여 새벽 2시경 적십자 여관에 도착했다. 엠마는 없었다. 서기와 만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디 살고 있는가? 다행히 서기의 주인 주소가 생각나자 그리로 달려갔다. 날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공증인 집에서 문도 열지 않은 채 가르쳐준 서기의 주소를 알았으나 서기의 집에는 초인종도 문을 두드리는 문고리도 없었다. 그는 3개의 창문을 두드렸다. 마침 순경이 지나갔다. 무서움을 느낀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샤르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카페에서 연감을 빌려 급히 랑프레르 양의 이름을 찾아냈다. 르넬 마로키니의 거리 74번지에 그녀는 살고 있었다. 그 길로 들어섰을 때 마침 저쪽 끝에서 엠마가 나타났다. 샤를은 그녀를 껴안는다기보다 차라리 달려들다시피 하면서 소리쳤다. 어제는 왜 돌아오지 못했어?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 어디서? 어떻게? 랑프레르 선생 댁에서요. 아,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지금 그리로 가는 길이요. 어머, 이제 가실 필요 없어요. 그분은 조금 전에 나가셨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만 늦어도 당신이 이렇게 걱정하면 거북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것은 말하자면 거리낌 없이 외박할 수 있는 허락을 제멋대로 얻어낸 것과 같았다. 이제 엠마는 레온과 만나고 싶으면 무슨 핑계를 대고서라도 집을 뛰쳐나갔다. 그런 날에는 레옹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법률사무소로 찾아갔다. 처음에는 레옹도 무척 반가웠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주인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서 가요. 이 말을 듣고 레옹은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엠마는 레옹에게 검은색 옷만 입게 했다. 또 루이 13세 초상처럼 턱수염을 기르라고 권하고 레옹의 하숙집을 보고는 너무 평범하다고 평했다. 그리고는 자기 집 같은 커튼을 사라고 말했다. 레옹이 얼굴을 붉히며 돈이 든다고 하자 웃었다. 아, 꽤 째째하시네. 만날 때마다 레옹은 지난 미래 후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해야 했다. 한 번은 시를 보내달라고 했다. 자기를 위한 시, 자기를 찬미하는 사랑의 시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레옹은 아무리 해도 시어가 생각나지 않아 책에서 소네트 한 편을 적어 보냈다. 그것은 허영심에서라기보다는
오로지 엠마 마음에 들고 싶어서였다. 그는 언제나 그녀 생각에 반대하는 법이 없었다. 엠마가 레옹의 정부라기보다 레옹이 엠마의 정부 같았다. 그녀의 키스는 그의 혼을 빼앗았다. 깊이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엠마의 사랑의 기교는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엠마를 만나러 용빌에 가면 레옹은 자주 약제사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그 답례로 자기도 약제사를 한번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가야지. 나도 매일 이런 곳에만 처박혀 있었어야 되겠나? 자네와 같이 극장에도 가고 근사한 술집에도 가야지. 우리 한번 실컷 놀아보자고. 아니, 여보. 오매 부인은 남편에게 생길 수 있는 뭔가 모르는 위험이 겁이 나서 다정하게 말했다. 뭐라고? 아니, 당신은 내가 1년 내내 약국에서 약냄새만 맡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거요. 하긴 그게 여자의 버릇이긴 하지만 여자는 학문에도 질투를 하고 사람이 당연한 기분 전환을 하는데도 반대를 한단 말이야. 자, 레옹 씨, 우리 가까운 시간에 루앙에 가서 돈을 마음껏 뿌리는 거야. 그전 같으면 오매는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그는 들뜬 파리 취미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괜찮은 도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웃 보바리 부인처럼 도시의 풍습을 서기에게 자세히 물었다. 어느 목요일 엠마는 황금사자 식당에서 여행복을 입은 오메 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약국을 비워 단골 손님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이번 여행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을 보낸 땅을 오랜만에 밟는 것이 즐거운지 마차 속에서도 계속 떠들어댔다. 그리고 루앙에 도착하자마자 레옹을 끌고 노르망디라는 술집으로 갔다. 엠마는 레옹을 45분이나 기다렸다. 기다리다 못해 레옹의 사무실에도 가고 온갖 억측을 하며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오후를 보냈다. 두 남자는 2시가 되었어도 술집 탁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레옹은 초조하게 벽시계만 바라보았다. 약제사는 먹고 마시고 짓거리다가 뚱딴지 같은 말을 했다. 자네 루앙에서는 외로울 거야. 하기야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살고 있긴 하지만 상대의 얼굴이 붉어지자 그는 또 말했다. 자 이제 고백하지 그래. 그렇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지. 용빌인가? 청년이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 거렸다. 보바리 부인 댁에서 깨었지. 누, 누구를 말입니까? 아녀 말이야. 오메가 농담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레옹은 조심성보다는 체면이 앞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첫째로 머리가 갈색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도 동감이야. 그런 여자가 정감이 있거든. 청년은 오메와 헤어지고 싶어서 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자 오메는 자기가 바래다 주겠다며 함께 걸었다. 블로뉴 호텔 앞에서 오메와 헤어진 레옹은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그의 연인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약대사의 이름을 듣고 그녀는 더욱 화가 났다. 그러나 레옹은 어쩔 수 없었던 이유를 이것저것 늘어놓았다. 그녀는 토라져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레옹이 그녀를 붙들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고 욕망과 애원에 찬 몸짓으로 그녀의 허리를 두 팔로 끌어안았다. 엠마는 똑바로 서 있었다. 타는 듯한 눈빛으로 심각하게 레옹을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 눈은 금방 눈물로 흐려졌다. 엠마는 두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레옹이 미친 듯이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웨이터가 손님이 나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을 전했다. 만나고 곧 돌아올 거죠?
금방 돌아오겠어요. 레옹을 본 약제사가 말했다. 자네가 여기 찾아오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아서 내가 계략을 부렸지. 어때? 브리두네 집에 가서 라기스나 한 잔 할까? 레옹은 사무실로 가야 한다고 거절했다. 약제사는 그런 아무 소용없는 소송 서류나 소송 수속 같은 것을 코웃음으로 야유했다. 그래도 서기는 여전히 일이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럼 나도 사무실로 함께 가겠네. 자네가 일을 끝내는 동안 신문이라도 읽고 있으면 되지 않나? 아니면 법전을 읽어도 좋고. 엠마의 분노와 오메의 수다로 머리가 아픈 데다 조금 전에 점심까지 과식을 해서 레옹은 분명한 결심을 하지 못한 채 약제사의 요술에 걸린 듯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자, 브리두네로 가자. 말팔리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다고. 이리하여 레옹은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어리석음에 이끌려 오메를 따라 브리두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앉아서 술을 마셨다. 레옹은 몇 번이나 일어나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마다 오메가 그의 팔을 잡았다. 조금만 기다려. 나도 갈 테니까. 같이 루앙의 등불사에 가세. 가서 그곳 간부들을 만나보자고. 내가 토마생 씨를 소개해주지. 그러나 레옹은 오메를 뿌리치고 날듯이 호텔로 돌아갔다. 그러나 엠마는 없었다. 엠마는 화가 잔뜩 나서 호텔을 나왔다. 이제 레옹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다. 미래의 약속을 어긴 것은 그녀를 모욕한 것이나 같았다. 그녀는 레옹과의 관계를 끊을 이유를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다. 그 남자는 대담하지 못한 데다 겁쟁이고 너무 평범했으며 여자보다 소극적이고 인색하고 비겁했다. 잠시 후 기분이 좀 가라앉자 엠마는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두 사람은 자기들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일을 더 많이 화제로 삼게 되었다. 엠마가 보내는 편지에는 꽃이니 시, 달, 별이니 하는 것들이 표현되었다. 그것은 식어가는 정열을 다른 도움으로 다시 불태워보려는 소박한 수단이었다. 그녀는 레옹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번에는 꼭 깊은 기쁨을 맛보고 오리라. 하지만 돌아올 때는 전과 다름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환멸은 곧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 엠마는 전보다 더 강한 정념에 불타올랐다. 그러나 레옹은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막연하지만 불길한 그림자가 떠돌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그녀에게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전에는 그를 매혹시킨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겁이 났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개성이 엠마에게 흡수되어 버리는데 반발심이 생겼다. 그리고 언제나 엠마가 우위에 있는 것에도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에게서 벗어나야지 하다가도 그녀의 구두 소리만 들어도 곧 독한 술을 본 중독자처럼 다시 끌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었다. 엠마는 레옹을 언제까지나 붙잡아 두려는데 하느님의 도움을 바라서인지 그의 목에 성모상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엠마는 또 엄격한 어머니처럼 레옹의 친구 관계를 따지고 들었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요. 자꾸 밖으로 나다니면 안 돼. 그저 우리 일만 생각해요. 나만을 사랑해줘요. 그녀는 레옹의 생활을 감시하고 싶었다. 문득 미행을 시켜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 하는 수 없는 일이야. 배신당하면 당하지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